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집은 편안한 적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에는 무관심했고, 어머니는 작은 세탁소 하나로 온갖 고생을 하며 저와 오빠를 키우셨어요. 항상 아버지의 취기 어린 고함 소리와 어머니의 한숨이 집안을 채우곤 했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해 세탁소로 쳐들어왔어요. 눈이 벌겋게 충혈된 채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어머니에게 다짜고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돈 좀 내놔봐. 세탁소 손님 많다며. 그럼 돈도 많이 벌었을 거 아니야. 돈? 내가 왜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데. 네가 여기 와서 번 돈이 있긴 해? 나는 내가 벌어서 우리 애들 키우는 거야. 애들? 애들이 뭔 상관이야. 남편이 내가 돈 좀 달라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네가 안 해면서 나한테 그 정도도 못 해줘? 어머니는 단호하게, 그리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남편이면 남편답게 굴어야지. 네가 돈 벌어서 집에 가져온 적은 있니? 나 혼자 여기서 죽어라 일해서 벌어도 모자라는데 넌 술 마시고 또 돈 타령이냐? 제발 좀 정신 차려라. 아버지의 얼굴이 순간 새빨개지더니 더 크게 고함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 여자 진짜 지독하네. 내가 나가서 힘들게 살고 있는데 돈 좀 달라는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그래. 나도 사람답게 살게 해줘야지. 이걸 아끼고 아껴서 나한테 이러냐? 사람답게 산다고? 너나 정신 좀 차려. 내가 이 세탁소에서 고생하는 건 다 우리 애들 먹이고 입히려고 하는 거야.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늦게까지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나가서 네 돈으로 살아. 아버지는 화를 이기지 못한 듯 손을 덜덜 떨며 고함을 이어갔어요. 네가 나한테 그딴 식으로 말해? 내가 그렇게 모질게 굴면 너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세탁소 문을 닫던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돈 내놔. 어머니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꾸했어요. 세탁소 내 돈으로 차린 거야. 네가 낄 자리가 아니라고. 여기서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 야, 나한테 이러고도 네가 제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어머니는 더 이상 대꾸도 하지 않고 등을 돌려 세탁기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세탁소 기계를 발로 차면서 거친 소리를 내는 바람에 저와 오빠는 겁에 질려 문 밖에 숨어서 숨죽일 수밖에 없었죠. 그 장면이 어린 저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속으로는 어머니가 왜 아버지를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나간 뒤 어머니는 씩씩대며 말없이 세탁물을 다시 정리하셨어요. 아버지의 무책임과 폭력 속에서도 어머니는 어떻게든 우리를 지키려고 하셨죠. 한참을 그렇게 일하시던 어머니가 문 밖에 웅크리고 있던 저희를 발견하셨을 때 그분의 눈가에 고인 눈물은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는 결국 오랜 고생 끝에 아버지와 이혼을 결심하셨죠. 그렇게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이 안정되던 무렵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다정하고 진심 어린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가족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고 제 엄마에게도 살갑게 대했죠. 세탁소 일이 바쁠 땐 말없이 배달까지 도와주고 어머니 생신 때는 더 챙기려 애썼어요. 그런 모습에 저도 어느새 마음이 열렸고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서로 다른 가정 문화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부모님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셨고 특히 장남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셨어요. 남편은 저와 저희 가족을 존중해 주려는 모습이었기에 큰 갈등 없이 잘 지낼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가족 중심적인 성향이 점점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희 친정에 너무 신경 쓰는 걸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시어머니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엄마가 좀 불편해하시더라. 내가 너희 엄마 세탁소 일 계속 도와드리는 거 신경 쓰신대. 뭐? 불편해하실 일이 뭐가 있다고 그래? 네가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거잖아. 우리 엄마는 이래저래 어려운 상황이고 그게 네가 나랑 결혼하면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 부분 아닌가? 남편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더니 한숨을 쉬며 말을 꺼냈어요. 그게
네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에서는 장남인 내가 우리 부모님을 우선으로 챙겨야 한다는 게 당연한 거야. 네 부모님께 잘하려는 건 알겠지만 너무 네 쪽에만 신경 쓰는 것 같다고. 엄마가 그렇게 느끼시는 것도 이해해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그게 왜 문제냐고. 내가 네 부모님 챙기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네가 우리 엄마 도와주는 게 그게 왜 그렇게 눈에 거슬린다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아니, 네가 좀 이해를 해봐. 우리 집에서 장남이라는 건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란 뜻이야. 내가 매번 네 쪽에만 신경 쓰면 우리 부모님이 섭섭해할 수밖에 없다고. 너희 집에 가는 횟수를 줄인다든가 좀 조절할 생각은 없는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우리 엄마한테 손길 필요한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줄여?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며 더 강한 어조로 대꾸했어요. 넌 그렇게 네 부모님이 중요한데 내 부모님은 중요하지 않은 거야? 이러다 우리 부모님 마음 더 상하겠다. 너 진짜 결혼했으면 시댁 분위기도 좀 맞춰줘야지. 네 고집만 피우면 어떡해. 남편의 태도에 당황스러웠어요. 결혼 전 그토록 자상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차갑게 구는 게 믿기지 않았죠. 내가 고집을 피운다고? 그럼 내가 우리 엄마 챙기는 걸 포기하라는 거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럼 네가 좀 타협이라도 하자고 먼저 말을 꺼냈어야지. 우리 집도 불편한 건 사실인데 너희 집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시댁엔 배려 하나 안 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나도 네 부모님한테 잘하려고 애쓰고 있어. 근데 왜 우리 엄마 챙기는 걸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건데? 남편은 더욱 강한 어조로 말을 끊었어요. 내가 말했잖아. 니네 집 챙기는 거 그만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도 똑같이 신경을 쓰라는 거야. 근데 넌 늘 니네 쪽 부모님부터 먼저잖아. 나보고 두고만 보라고? 똑같이 신경 쓰고 있어. 문제는 우리 엄마는 지금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도와주는 거라고. 도움? 그럼 우리 집은 필요 없고? 매번 명절 때도 너희 집 붙어가고 내가 우리 부모님을 신경 쓰는 걸 그렇게 방해하고도 양심에 찔리지는 않나 보네? 남편의 이 말에 저도 순간 화가 났어요. 양심? 지금 내가 네 부모님께 소홀히 한 적이라도 있어? 우리 엄마가 힘드니까 도움 주는 건데 왜 그걸 가지고 시비야? 네 부모님은 왜 우리 엄마 챙기는 것까지 문제 삼는 건데? 남편은 단호하게 쏘아붙였어요. 그건 네가 안 알아서 그래. 우리 집은 장남이란 게 뭔지 알아? 가정의 중심이란 뜻이라고. 장남으로서 네 쪽만 도와주면 우리 부모님은 뭐가 돼? 네가 결혼했으면 최소한 시댁 분위기 맞춰주는 게 기본 아니야? 저는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답답함과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결혼 전에 그토록 다정하던 남편이 이토록 강경하게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결혼 후 시간이 흐를수록 시댁 식구들의 요구가 점점 더 심해졌어요. 그중에서도 신우이는 유독 제게 금전적인 부탁을 자주 했어요. 사업을 핑계로 늘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고가의 사치품이나 외식에 돈을 쓰는 모습이 자주 눈에 보였죠. 그러면서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에게 뻔뻔하게 도움을 요구할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신우이가 아무런 예고도 없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고가의 명품 가방을 들고 온 몸을 꾸민 채로 저희 집 거실 소파에 마치 자기 집인 양 털썩 앉더니 한참 수다를 떨다 본론을 꺼내기 시작했죠. 옳게. 이번에 가게 좀 키우려고 하는데 자금이 좀 필요해서 말이야. 옳게 내가 좀 보태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가족끼리 돕는 거잖아. 안 그래? 전 살짝 불편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이미 여러 번 신우이의 무리한 부탁을 들어줬기에 이번에도 응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았어요. 가게 확장하시려면 자금 계획을 세우고 직접 해결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원하기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신우이는 제 말에 코웃음을 치며 거들떠보지도 않고 뻔뻔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가족끼리 그렇게 깐깐하게 굴 필요 있어? 옳게내는 여유 있잖아. 내가 무슨 큰돈 달라는 것도 아니고 딱 찔끔만 도와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너무 답답하게 굴지 말고 이왕이면 넉넉하게 보태시면 나도 좋고 옳게도 좋고 우리 가족도 다 좋은 거지 뭐. 전 신우이의 무리한 요구가 참기 어려웠어요. 이 사람은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뻔뻔하게 나올지 모르겠더라고요. 형님, 가족이라도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잖아요. 형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스스로 해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저희도 도울 만큼 도와드린 것 같은데요.
신우이는 제 대답에 얼굴을 굳히더니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반박했어요. 올케는 참 답답하네. 내가 돈 벌어서 우리 가족 잘 살게 하려는 거잖아. 올케는 정말 너무 이기적이야. 가족이 어렵다고 이렇게 사정할 때 좀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지 말고 잘 생각해봐. 나 형님으로서 부탁하는 거라니까? 저는 깊게 한숨을 쉬며 다시 대답했어요. 이미 신우이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무리라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가족이니까 무조건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은 저희도 힘들어요. 형님, 사업 운영도 계획적으로 하셔야 나중에 더 큰 어려움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어요. 신우이는 제 말을 듣더니 코웃음을 치며 노골적으로 불쾌하다는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니, 계획이니 뭐니 그런 잔소리는 됐고, 내가 비즈니스 하는 데는 내가 멋지게 입고 다니면서 신뢰도 쌓고 해야 돼.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옷 하나 장만하려고 하는데 올케가 그 정도는 사줄 수 있잖아. 진짜 센스 없이 답답하게 굴지 말고 그 정도 센스 발휘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신우이가 정말 무리한 부탁을 뻔뻔하게 계속해서 요구하니까 화가 치밀었죠. 형님이 필요하신 옷이라면 형님 스스로 해결하셔야죠. 왜 저희가 사드려야 하죠? 신우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더 날카로워지며 짜증스러운 말투로 이어졌어요. 올케 진짜 너무 쌀쌀맞다. 이럴 거면 가족이 무슨 소용이야? 올케가 좀 여유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나 힘든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아니, 진짜 이기적이네. 그 순간 남편이 거실로 들어와 저와 신우이의 대화를 듣더니 화가 난 얼굴로 절 노려봤어요. 왜 또 딱 잘라서 거절하는 거야? 형님이 어렵게 부탁하는 건데 좀 도와줄 수 없겠어? 진짜 답답하게 굴지 말고 이번엔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전 남편의 반응에 실망이 밀려왔어요. 당신도 이렇게까지 계속 형님 편만 들면 안 되지 않아? 우리도 우리 살림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형님이 무리하게 요구하시면 우리도 부담된다고. 남 보기에도 인색해 보인다니까. 내가 가게 더 잘 되게 하려는 건데 진짜 가족 같지도 않게 왜 그렇게 꽉 막혔어? 아니면 올케는 친정이랑만 가족이고 우리 쪽은 남남이야? 이럴 거면 진작 얘기하지 왜 결혼을 했어? 남편은 신우의 말을 들으며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한 얼굴로 절 쳐다봤어요. 당신 형님이 이렇게 부탁하시는데 조금이라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 그렇게 네 입장만 고수하고 시댁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같이 살아? 저는 남편과 신우이의 뻔뻔하고 압박적인 태도에 점점 더 실망감과 답답함을 느꼈어요. 언제까지 저 혼자 현실을 생각하며 지켜야 할지 막막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친정에서 들려온 소식으로 정말 오랜만에 웃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평생을 세탁소에서 고생하시며 저와 오빠를 키우셨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도 의지하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의 힘으로 세탁소를 꾸리셨죠.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모아 친정엄마는 조용히 땅을 하나 사두셨고 그 땅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되었어요. 결국 친정엄마는 그 땅을 팔아 작은 건물을 마련하셨죠.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친정엄마에게 드디어 찾아온 값진 성취였어요. 친정엄마는 늘 그랬듯이 겸손하게 건물 소식을 전하셨지만 전 친정엄마의 성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견뎌오셨는지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 고된 일 속에서 한 푼 두 푼 모으시며 우리를 키우신 끝에 드디어 친정엄마만의 자산을 마련하게 되신 거니까요. 이 소식이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도 전해지면서 가족들이 축하한다며 모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모두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듯 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시간이 지날수록 저로서는 썩 좋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친정엄마의 오랜 노력이 아니라 그저 운이 좋았다고만 생각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친정엄마의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는 듯한 얼굴로 한껏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 가족도 건물이 하나 생겼네. 장모님 건물이면 우리 건물이나 다름없지. 진짜 자랑스러워요, 장모님.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졌어요. 이 건물은 친정엄마가 평생을 힘들게 살아오시며 마련한 건데 남편이 너무 쉽게 우리 가족의 건물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마음에 걸렸죠. 남편이 축하하는 마음은 고맙지만 이 건물이 단순히 우리 가족의 자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가 한술 더 뜨며 말을 덧붙이셨죠. 예, 애미야. 사돈이 건물이 생겼으니 이제 우리도 좀 여유가 있겠구나. 용돈 좀 올려줄 순 없겠니? 운 좋게 땅값이 오른 덕에 건물까지 마련하신 거잖아, 사돈께서. 그런 건 가족끼리 나눠 쓰면서 더 값지게 만들어야지. 전 순간 속에서 뭔가가 울컥했어요. 친정엄마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땅을 가지고 계셨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스러웠죠. 친정엄마의 평생 노력이 마치 운 좋게 얻은 것으로 취급되는 게 참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고 그 자리에서 직접 반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애써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용히 입을 다물었죠. 그때 신우이가 갑자기 끼어들며 더 뻔뻔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 옳게. 진짜 잘 됐네. 나 요즘 가게 인테리어 바꿀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돈이 건물 생긴 김에 대출 좀 받으셔서 나한테 빌려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 나도 가게 좀 번듯하게 만들고 우리 가족 모두 잘 살자고. 사돈도 이런 데 좀 투자하셔야지. 신우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맞장구를 치며 대꾸했어요. 누나 말이 맞지 뭐. 이왕 건물이 생겼으니까 가족끼리 좀 나눠서 잘 지내면 좋지 않겠어? 전 더 이상 참기 힘들었어요. 친정엄마가 마련한 건물을 마치 자신의 사업 자금으로 당연히 쓸 수 있다는 식의 말투에 어이가 없었죠. 신우이는 언제나 그랬어요. 남의 도움을 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뻔뻔하게 요구하곤 했죠. 형님, 친정엄마가 힘들게 마련하신 건물인데 대출까지 받아서 남을 도와주시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친정엄마 재산은 저희 가족이 알아서 관리할 거예요. 형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굳히더니 다시 노골적으로 쏘아붙였어요. 아니, 진짜 가족끼리 그러기야? 나야말로 우리 가족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야박하게 굴 거야? 사돈께서 이 정도로 여유 생겼으면 우리도 좀 같이 잘 살자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신우이의 말투는 점점 공격적이 되었고 이내 남편도 절 몰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게 꽉 막혔어? 누나가 우리 가족 잘 되게 하자는 건데 네가 그렇게 딱 잘라버리면 장모님도 기분 나쁘실 거 아니야. 전 남편의 말에 더 이상 참기 어려웠어요. 그저 자랑스럽다고 해주면 될 일을 형님까지 나서서 대출을 요구하며 친정엄마의 건물을 마치 쉽게 얻어진 돈처럼 여기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했어요. 꽉 막혔다고? 아니, 그건 우리 친정엄마가 평생을 힘들게 모아서 이루신 거야. 그걸 형님 사업에 쓰라는 게 너무 뻔뻔한 요구인 거 몰라? 형님이 사업 자금 필요하면 스스로 마련해야지 왜 우리 친정엄마한테 기대는 거냐고. 그러자 시어머니가 차분히 끼어들며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그 말투에서 오히려 더 불편한 기색이 느껴졌죠. 예, 애미야. 내가 봐도 너 참 매정하구나. 사돈이 이런 큰 재산 마련하셨으니 가족끼리 좀 나눴으면 어때서 그래? 네가 너무 지독하게 구는 거야. 내가 너희 위해서 해달란 것도 아니고 우리 딸 사업에 조금 도와달라는 것뿐인데 너무 인색한 거 아니니? 저는 답답함과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친정엄마의 성취가 마치 시댁 모두의 것이나 다름없다는 듯이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제게 인색하다고 하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견디기 어려웠어요. 그들의 요구가 가족으로서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막아야 한다는 현실이 참으로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친정엄마가 건물을 마련하신 이후 시댁 식구들은 마치 그 재산이 자신들의 것인 양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한두 번의 부탁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요구가 빈번해지고 점점 더 무리한 수준으로 치닫기 시작했죠. 특히 형님은 끊임없이 돈이 필요하다며 저와 남편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했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그 부탁을 저에게 전달했어요. 제가 거절하면 오히려 남편이 절 답답하게 여겼고 우리 가족을 도와야 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또다시 금전 얘기를 꺼내며 형님의 부탁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이번엔 누나 옷가게를 더 넓은 곳으로 옮기려고 하거든? 요즘 장사도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좀 더 큰 가게로 옮기면 좋을 것 같대. 5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큰 돈 아니잖아. 전 순간 남편의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해졌어요. 뭐라고? 5천만 원을 누가 내는데?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혹시 그 돈을 우리가 대야 한다는 소리야? 남편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어요. 아니, 우리한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들면 장모님께 말씀드려서 도와주시면 되잖아. 어차피 장모님 건물도 생기셨고 돈 여유 좀 있으실 거 아니야. 가족인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지. 전 남편의 이 무책임하고 당연한 듯한 태도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친정엄마의 돈을 너무 쉽게 본다는 생각에 속에서 화가 치밀었죠.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친정엄마 재산을 왜 우리가 함부로 가져다 써? 그 돈은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건데 왜 당신의 가족 사업에 써야 하냐고. 남편은 제 반응이 불만스러운지 눈을 흘기며 대꾸했어요. 아니,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굴 필요 있어? 우리 집안이 잘 되면 너한테도 좋은 거잖아. 넌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그렇게 어려워? 이럴 땐 너도 좀 너그럽게 굴면 되잖아. 내가 가족 돕는 게 싫어서 이러는 줄 알아? 누나 사업에 매번 친정엄마 돈으로 무리하게 지원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사업이 잘 되면 누나가 알아서 대출을 받든 해야지 왜 그걸 우리 친정엄마한테 부탁하냐고. 남편은 여전히 절 이해할 생각이 없는 듯 말투가 점점 강해졌어요. 아니, 그렇게 딱 잘라서 말하면 우리 엄마랑 누나도 상처받지. 솔직히 장모님께 큰 부담되는 것도 아니고 가족끼리 이 정도로 도와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그 순간 전 남편과 시댁의 태도에 대한 실망이 점점 커져갔어요. 이전에도 친정엄마에게 계속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었지만 5천만 원이라는 큰 돈까지 요구하는 상황은 선을 넘은 것이었죠. 한두 번의 작은 부탁이 아니라 이제는 친정엄마의 재산을 아예 시댁의 비상금처럼 여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와 형님은 친정엄마를 찾아와 직접 금전적인 부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지원을 당연하게 여겼어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친정엄마를 만나자마자 대뜸 돈 얘기를 꺼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실망했죠. 사돈, 이번에 우리 딸이 가게를 넓히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사돈께서도 여유가 생기신 마당에 우리도 같이 좀 잘 살자고 하는 거니까요. 아무래도 제가 갑자기 큰 돈을 드리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저도 계획이 있고요. 시어머니는 친정엄마의 거절에 살짝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고 해요. 아유, 사돈도 참 매정하시네. 가족끼리 좋은 일 하자는데 꼭 그렇게까지 거절하셔야 해요? 그냥 저희 딸 도와준다고 생각해 주세요. 친정엄마는 그제서야 시댁이 얼마나 뻔뻔하게 이 돈을 자기들 것처럼 생각하는지 느끼셨다며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친정엄마는 평생을 고생해가며 번 돈인데 그런 재산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자신들의 요구를 밀어붙이는 시댁 식구들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들의 무리한 요구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형님이 직접 저에게 전화를 걸어 더 큰 부탁을 해왔어요. 올케, 내가 진짜 중요한 얘기하려고 전화했어. 이번에 가게 확장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인테리어도 최신식으로 싹 바꾸려고 해. 그럼 손님도 늘고 매출도 확 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올케네 친정엄마한테 이번에만 부탁 좀 드려봐. 3천만 원만 빌리면 돼. 형님, 이건 좀 심하신 거 아니에요? 친정엄마가 왜 형님 가게에 돈을 빌려드려야죠? 형님 사업이라면 형님이 알아서 자금을 마련하셔야지 친정엄마가 도와드릴 이유는 없잖아요. 형님은 제 말에 크게 반발하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어요. 아니,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좀 도와달라고. 사돈께서 이번에 건물 생긴 김에 한 번 정도는 빌려주실 수 있는 거잖아. 정말 가족끼리 너무 야박하게 구는 거 아니야? 저희 친정엄마도 어렵게 번 돈이에요. 형님 사업 자금을 그렇게 쉽게 빌려드리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와서는 또다시 제게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누나가 얼마나 사업에 열정적인데 그걸 그렇게 딱 잘라 거절하면 가족으로서 상처받지. 우리 엄마도 누나가 잘 되길 바라시는데 네가 그렇게 냉정하게 구는 게 맞아? 아니, 내가 냉정하다고? 도대체 어느 정도로 도와줘야 만족하겠어? 당신이랑 당신네 가족은 언제까지 우리 친정엄마 재산을 자기들 걸로 생각할 건데. 남편은 제 말에 대꾸하지 않고 눈을 흘기더니 말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더 이상 친정엄마의 재산을 마치 시댁이 공유하듯 무리하게 요구하는 남편과 시댁의 태도에 참을 수 없었고 이제는 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형님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거절한 이후에도 시댁 식구들의 요구는 끝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와 형님이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둘 다 밝은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대뜸 친정엄마의 건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 짐작은 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정한 척하며 말을 꺼냈습니다. 애미야, 이번에 우리 딸이 옷가게를 좀 더 확장하려고 하는데 사동 건물 1층을 빌렸으면 어떨까 해서 말이야.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여기저기 알아보는 것도 번거롭잖니. 가족끼리 좀 여유롭게 살면 좋지 않겠니? 전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친정엄마의 건물을 당연히 빌릴 수 있다는 듯한 시어머니의 태도가 어이가 없었죠. 어색하게 웃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형님이 가게를 옮기시는 거면 다른 곳에 자리를 알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임대료도 시세대로 내야 하는데 친정엄마 건물을 빌리려는 건 조금... 형님은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바로 끼어들며 불쾌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 올케도 참 딱딱하게 굴김. 가족끼리 월세 싸게 해서 그 건물 1층 좀 쓰면 좋은 거잖아. 우리가 싸게 쓴다고 해서 뭐 손해볼 일이 있어? 한 가족이 잘 되면 다 같이 잘 되는 거라 생각해야지. 너무 뻔뻔한 요구를 당연하게 여기는 형님의 태도에 황당함이 밀려왔지만 시어머니가 거들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얘. 어차피 사돈이 그 건물 너한테 물려줄 거면 미리 우리 딸이 써도 괜찮잖니. 월세는 그냥 관리비 정도로 50만 원만 내고 그걸로 가족끼리 상생하면 얼마나 좋겠니. 다른 데 비해 싸다고는 해도 가족이니까 그 정도는 괜찮지 않겠어?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건물은 친정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하신 건데 너무나 가볍게 여기며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가 참으로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그 건물은 시세가 엄청나게 오른 지역에 위치해 있어 1층 임대료만 해도 500만 원 이상 되는 곳인데 관리비 수준의 금액으로 쓰겠다는 그들 요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죠.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 건물 1층이라면 상권도 좋은데 그렇게 낮은 금액에 빌려주실 리가 없잖아요. 다른 상가 시세를 아신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예요. 형님은 제 말을 듣자마자 표정을 굳히며 저를 노려봤어요. 아니, 올케도 참 야박하네. 그 건물 어차피 올케한테 물려줄 거라며. 지금 우리가 그 건물 쓰면 나중에 올케한테도 도움되는 거 아니야? 가족인데 꼭 그렇게 돈을 따지고 앉아있어야 돼? 그렇다고 해도 시세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가격을 받으라는 건 너무 무리한 요구죠. 형님 가게 일은 형님이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다른 자리 알아보시는 게 맞아요. 친정엄마 건물은 제게 물려주시든 뭘 하시든 전적으로 친정엄마가 결정할 문제고요. 저는 최대한 단호하게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와 형님은 전혀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불만스러운 목소리로 다시 제게 대꾸했어요. 아유, 넌 진짜 고지식하구나. 우리 딸이 사업 잘해서 돈 잘 벌면 그 돈이 너희한테도 돌아갈 일 아니야? 사돈께 말씀 좀 드려서 그 정도는 도와주시면 좋잖니. 너도 너무 따지지 말고 가족이라면 좀 넉넉하게 생각해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더는 참기 어려웠어요. 시댁 식구들이 친정엄마의 건물을 마치 시댁의 재산처럼 여기는 태도, 그리고 제가 마치 고지식하게 돈을 따지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그들의 태도가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죠. 그 건물은 친정엄마가 오랜 세월을 고생해서 마련한 소중한 자산인데 시댁이 이를 그렇게 쉽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형님, 그 건물은 친정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돈으로 마련한 거예요. 그냥 얻은 게 아니라고요. 형님 사업이든 다른 일이든 친정엄마 재산을 함부로 여기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형님은 화가 난 듯이 말투를 높이며 제 말을 받아쳤어요. 진짜 옳게 너무하네.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엄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다 옳게네 가족 잘 되라고 부탁드리는 거잖아. 너희는 정말 하나도 안 도와줄 생각이야? 그 순간 남편이 거실로 들어오더니 제 말에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한마디 거들었어요. 여보, 누나가 진짜 어렵게 부탁한 거잖아. 누나 가게 잘 되면 너한테도 좋은 거고 가족인데 그 정도로 도와줄 수 있지 않겠어? 장모님께 부탁해서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되잖아. 왜 그렇게 고집 부리는 거야? 저는 남편까지 나서서 압박하는 상황에 실망과 답답함이 밀려왔어요.
친정엄마가 힘들게 마련하신 건물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이들이 가족이라니. 그 사실이 참으로 씁쓸하고 황당하게 느껴졌죠. 양보라니? 가족이라면 친정엄마 재산을 쉽게 여기지 말아야지. 당신도 지금 너무 지나친 요구라는 걸 알잖아. 우리가 어머니께 도움을 부탁드려서 그렇게 낮은 가격에 형님께 임대를 내준다고? 절대 안 돼. 형님, 다른 상가 알아보세요. 형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듯 불만을 쏟아냈어요. 정말 이렇게 야박할 수 없어. 사돈도 나중에 올케한테 다 줄 거라면서. 지금은 가족끼리 좀 쓰면 안 돼? 이건 진짜 너무하지 않아? 난 이렇게 부탁하는 것도 정말 어렵게 말한 건데 올케는 무슨 가족의 원수라도 되는 것처럼 따지네. 저는 신우의 무리한 요구와 시어머니의 편파적인 태도에 질려버렸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이니까 라는 말로 친정엄마의 재산을 마치 시댁의 소유물처럼 요구하는 모습에 전 양보할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가족이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존중해야 하는 거죠. 제발 다른 상가 알아보세요. 친정엄마가 가족이라 해도 이렇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고요. 남편도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눈을 흘기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절 고지식하다는 듯 바라보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넌 너무 융통성이 없어. 우리 딸이 잘 돼서 우리 집도 잘 되면 너희한테도 좋은 거야. 장모님이 그 정도는 도와주시면 서로 윈윈인데 꼭 그렇게 꽉 막혀서 기분 나쁘게 얘기해야겠어? 형님 역시 고개를 돌리며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그래,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다. 난 우리 집 잘 되라고 올케도 챙겨주려는 마음으로 말하는 거였어. 진짜 이렇게까지 야박할 줄은 몰랐네. 너희는 가족이라도 아무리 어려워도 돕지 않는구나.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맞춰줄 수 없다고 확신했어요. 시댁의 끝없는 욕심에 질릴 대로 질렸고 친정엄마의 노고를 이렇게 가볍게 여기며 끝없이 요구하는 그들의 태도에 더 이상 양보할 마음이 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끝없는 요구와 탐욕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친정엄마의 건물을 마치 자기들 것인 양 당연하게 여기며 그 재산을 탐내는 그들의 태도는 상식 밖이었어요. 그동안 시댁과 남편이 요청하는 크고 작은 부탁들을 수없이 받아주면서도 저는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더 나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시댁이 요구하는 것은 지나쳤고 남편은 매번 시댁의 입장만 대변할 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갈등이 한층 더 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와 형님은 여전히 친정엄마의 건물을 형님 가게로 쓰도록 저렴한 임대료로 빌려달라고 했고 남편까지도 그들의 의견을 따라 저에게 압박을 가해왔어요. 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더는 억제되지 않을 정도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보, 장모님께 그렇게 부탁 좀 드리면 안 되겠어? 내가 그동안 장모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고작 이딴 취급을 한다고? 진짜 너무하는 거 아니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남편의 말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밀려왔어요. 남편은 마치 장모님께 잘해온 것이 오직 이 순간을 위해서였다는 듯 말하고 있었어요. 그 말투에서 드러난 진심이 실망스럽기 그지없었죠. 고작 이딴 취급이라니? 내가 지금 네가 하는 말을 듣고도 우리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나 싶은데? 나도 그동안 시부모님께 얼마나 잘했는지 알기나 해? 너만 노력한 줄 알아? 우리 결혼 생활이 대가를 바라며 유지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남편은 마치 내 말에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듯 화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네가 뭘 그렇게 잘했다고. 난 장모님께 친아들처럼 잘했어. 근데 넌 우리 부모님을 그렇게 대했냐? 이게 가족이야? 정말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야? 그 순간 시어머니가 대화에 끼어들며 절 노려봤습니다. 넌 가족이란 게 도대체 뭔지도 모르는 모양이구나.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왔으면 최소한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 수 있도록 생각은 해줘야지. 사돈께 그 정도 부탁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이 난리야? 저는 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그동안 시댁을 내 가족처럼 대하려고 노력해왔지만 제 입장을 이해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들에게 이 결혼 생활을 더 이어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죠. 전 힘겹게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목소리 끝에 떨리는 것을 막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건물은 친정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마련하신 거고
우리가 함부로 요구할 수 없는 귀한 재산이에요. 가족이라면 그 재산을 존중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왜 그걸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마치 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국 네가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게 너네 집 식구들만 우선이고 우리 가족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 네 고집만 계속 피울 거면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한 번도 내 말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제 속에서 참고 참았던 분노가 이제는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남편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 시댁과의 평화를 위해 참아왔던 수많은 일들이 이제는 절 억누를 수 없게 했어요. 난 내 입장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내 가족과 친정엄마의 고생을 지키고 싶을 뿐이야. 근데 왜 당신과 시댁 식구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해? 이 정도로 계속 내가 희생하고 참아야 하는 결혼이라면 우리 그냥 이혼해. 제가 이혼을 언급하자마자 남편은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잠시 멍한 표정으로 절 바라보더니 갑자기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그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소리야? 너 정말 이기적이다. 가족으로 잘 지내려는 내 노력은 다 무시하고 네가 그렇게 쉽게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 생각이라면 정말 상처 주는 말이야. 상처는 내가 더 받았어. 정말 이 결혼을 유지하면서 시댁 식구들의 요구에 끊임없이 맞추느라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우리 친정엄마까지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아. 난 이제 정말 지쳤어. 제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는 충격과 분노가 섞인 표정으로 절 노려보며 애원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혜미야, 너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텐데 이혼 같은 건 너무 경솔한 거 아니니? 우리가 다 같이 좀 어려운 시기라 그런 건데 그냥 넉넉하게 이해하면 안 되겠니? 하지만 그동안 쌓였던 실망과 상처는 시어머니의 애원 한마디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시댁과 남편은 제가 가정을 위해 참아왔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고 이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확고해졌습니다. 제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냉정함이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전 더 이상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아요. 저와 친정 엄마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상황이라면 전 가정을 지키기보다는 제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이혼 결심했으니까 번복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은 여전히 화가 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진짜 이혼하겠다는 거야? 네가 뭘 그렇게까지 희생했다고? 우리 부모님과 누나가 너에게 원하는 거 그게 네가 그렇게 부담스러워할 일이야? 너 정말 너무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희생한 걸 정말 모르는 거야? 내가 얼마나 네 부모님과 형님께 맞추느라 애쓴 줄 알아? 하지만 이건 정말 지나친 요구고 더 이상 난 내 자신과 친정 엄마를 그 요구에 내어줄 생각 없어. 더는 내가 참아줄 수 없다고. 남편은 제 말에 더 이상 어떤 반박을 할 수 없었는지 잠시 말을 멈추고 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리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제야 전 제 결심이 정말로 확고하다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이 결혼을 위해 제 자신을 희생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제야 시어머니도 충격에 휩싸인 얼굴로 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 끝낼 생각이니? 우리 애가 네가 그렇게 쉽게 헤어질 상대인 줄 알고 결혼한 줄 알아? 좀 더 깊이 생각해봐. 진짜 이렇게 갈 길이야? 하지만 전 시어머니의 말에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시댁이 절 가족으로 존중해준 게 아니라 단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겼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들의 요구와 탐욕에 끌려다니며 친정엄마와 제 자신을 희생시킬 이유가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도 이제 제 행복을 찾고 싶어요. 더 이상은 제 자신과 제 가족을 희생시키며 살 수 없어요. 이혼은 제가 내린 최선의 결정이고 번복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절 붙잡으려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제가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더 이상 시댁의 요구를 맞추며 제 가족을 희생시킬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어요. 이 결혼 생활이 더는 행복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기에 저는 제 결정에 후회하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저와 친정엄마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끝없는 요구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굳게 다잡았습니다. 이혼 후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동안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었지만 차츰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친정엄마와 함께 살며 아이들을 돌보고 엄마의 세탁소 일을 돕다 보니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졌죠.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머무르기보다는 앞으로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더 단단해져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는 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엄마는 제가 조금이라도 더 행복한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죠. 하루는 세탁소 일을 돕던 저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 내가 너한테 큰 도움은 못 됐지만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쉴 수 있어서 다행이다. 엄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고맙고 미안해요. 앞으로는 나도 엄마 옆에서 열심히 살면서 이 세탁소 잘 운영할 거야. 친정엄마는 잠시 절 바라보더니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너도 이제 네 삶을 새롭게 펼쳐야지. 내가 세탁소 일로 고생을 많이 했지만 내 딸은 조금 더 여유롭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 건물 있잖니? 그걸 네가 써서 네 사업을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전 엄마의 말씀에 고개를 저었어요. 그 건물은 엄마가 평생의 노고로 이뤄낸 성과였고 그 의미가 저에겐 너무 컸어요. 엄마, 그 건물은 엄마의 노력과 고생이 담긴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저도 엄마처럼 제 힘으로 열심히 일해서 살아갈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엄마는 제 말에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엄마는 절 누구보다 잘 이해해 주셨고 그동안의 고난 속에서 제가 배운 교훈도 존중해 주셨습니다. 엄마와 대화를 나누면서 전 이번 일을 계기로 큰 교훈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 가족이라도 남의 것을 쉽게 탐하려는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느끼게 되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을 다잡고 세탁소 운영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남의 시선에 비쳐 큰일은 아닐지라도 저에겐 이 일이 무척 소중했어요. 엄마가 이 세탁소를 시작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성실함으로 오늘의 자리를 지켜오셨다는 걸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이제는 제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 이 소중한 자산을 잘 지켜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죠. 아이들과의 생활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함께 아침 일찍 세탁소 문을 열고 저녁에는 다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무척이나 편안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도 진심을 담아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이야기해주고 싶었어요. 얘들아, 우리 앞으로도 엄마랑 같이 행복하게 지내자. 사람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사는 게 정말 중요한 거란다. 너희도 어떤 상황이든 먼저 스스로를 책임질 줄 알아야 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을 들어주었고 전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앞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혼 후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마음속 깊이 쌓였던 응어리가 풀리며 서서히 새로운 삶에 대한 의욕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제게 남은 삶은 엄마와 아이들 그리고 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더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살며시 다가와 다정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이제 앞으로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삶을 찾아가렴. 이제까지 수고 많았고 앞으로는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힘들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눈물이 났어요. 엄마의 말 한마디가 저에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억지로 버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제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리라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고마워요, 엄마. 앞으로는 진짜 저도 행복하게 그리고 엄마 곁에서 든든하게 살아갈게요. 이제 정말 괜찮아질 것 같아요.
엄마처럼 세탁소 열심히 운영하면서 저도 제 인생 잘 지켜나갈게요. 이제는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가 새롭게 다가올 행복을 위한 밑거름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자기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기대는 태도가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엄마와 함께 저만의 성실한 삶을 만들어가며 열심히 살아갈 겁니다. 이렇게 새로 시작된 삶은 다소 평범하고 결코 화려하지 않지만 저는 매 순간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짐한 이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더라도 스스로 일구고 가족에게 기대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제 삶을 주체적으로 살겠다는 다짐과 함께 이 모든 경험을 교훈 삼아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DJ 미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른다는 말. 이게 긴 세월 속에서 무언가에 몰두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된다는 뜻이잖아요. 하지만 어떤 순간은 반대로 매일매일이 도끼자루처럼 무거워지고 썩어가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인생의 어느 순간에선 특히나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고 그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처럼 막막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고된 시간을 지나면서 매 순간을 버티며 살아냈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결혼할 때부터 내 집 마련 때문에 가슴 한켠이 늘 쓰렸어요. 저희가 신혼생활 중에 전세금을 몽땅 날려버려야 했거든요. 얼마나 막막하고 쓰라리던지 물 한 모금이 안 넘어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는 우리 부부에게 뭐라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까지 있었죠. 그런 험한 꼴을 그 기간에 몰아서 당하다 보니 그때부터 저희 부부에겐 한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번듯한 집을 꼭 마련하자는 것이었죠. 마치 험난한 전선을 뚫고 건너온 전우회 같은 기분까지 들면서 남편과 저는 무척이나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이라는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였고 지독하다는 말이 더 맞을 것 같네요. 그렇게 남은 대출 다 갚아나갔고 기나긴 터널에서 조금씩 볕이 드는 출구로 저희 부부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느리지만 열심히 나아가고 있었죠. 우리 꼭 돈 모아서 번듯한 집 한 채 마련하자. 그리고 나 내일부터 퇴근하고 나서 근처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하기로 했어. 하루라도 젊을 때 투잡하면서 돈 벌어야지. 남편은 회사를 퇴근하고 고깃집으로 출근해서 돈을 벌었어요. 저도 직장을 다녀와서 프리랜서 알바를 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려고 노력했어요. 평일은 평일대로, 주말은 주말대로 돈 버는 데에만 집중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번듯한 집 한 채가 없으니 자연스럽게 아이 생각도 못했었죠. 그리고 저희 먹고 사느라 정신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시어머니도 뻔히 알면서 저를 볼 때마다 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이 하나는 낳아야지. 내가 아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쟤 하나인데 대를 끊기게 할 순 없잖니.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돈 버느라 정신 없어요. 둘이서 2년 동안 모은 돈 한 번에 날리고 그거 다시 버느라고 잠도 줄여가면서 투잡 뛰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 애 가지면 일도 못하고 그럼 저희 답 없어요. 당장 길거리에 나 앉아야 해요. 알지. 그래도 우선 가져봐라. 그럼 내가 봐주기도 하고 집도 하나 해줄게. 응? 그러니까 우선 하나 낳아봐. 낳기만 하면 내가 집 해준다니까. 매번 아이 낳으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생각이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키우나 막막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 생각이 나긴 했나 봐요. 하루는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예전에는 당장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요즘 애들을 보면 그렇게 예쁘더라. 우리 우선 노력이라도 해볼까? 해봐서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아이 가질 수 있다면 나 갖고 싶어. 그리고 아이 가지면 엄마가 집도 해주신다잖아. 남편도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고 시어머니도 애만 낳으면 집 주시겠다고 하시니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우선 노력이라도 해보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아이가 생겼어요. 저는 얼떨떨했는데 남편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당장 말씀드린다는 거 우선 안정기 지나고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좀 늦게 가진 아이라서 유산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뱃속에서 잘 자라더라고요. 그렇게 안정기가 지나게 되어서 시어머니한테 임신한 사실을 말씀드리러 갔었어요. 집 해주신다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저도 모르게 기대가 되었어요. 어머니, 저희 아이 생겼어요. 이제 안정기 들어와서 말씀드려요. 사실 임신 사실은 미리 알고 있었는데 제가 조금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되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잘 크고 있다는 소리 듣고 이렇게 어머님께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잘했다, 잘했어. 아유, 그래. 자식도 없이 둘이서만 살면 나중에 외롭다. 우리 며느리 너무 예쁘다. 뭐 먹고 싶은 건 없니? 입덧은. 이럴 때 엄마가 잘 먹어야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도 잘 큰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해줄 테니 언제든 연락해라. 생각보다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도 잘한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근슬쩍 집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나중에 때가 되면 얘기하시겠지 생각했어요. 집 갖고 싶어서 아이 가진 것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은근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는 지키는 편이라서 저도 별다른 얘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젠간 해주시겠지 생각하던 와중에 시어머니가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근처 병원에 모시고 갔었는데 병원에서 소견서를 떼줄 테니 큰 병원에 가보라 하더라고요.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제가 다 예약하고 같이 다녀왔었어요. 검사가 얼마나 많은지 정밀검사부터 해서 이것저것 검사를 끝낸 후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암이 많이 퍼진 상태라 하시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가 좀 정정하신 편이라 어디가 안 좋으실 거란 생각은 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저처럼 놀라신 것처럼 보였어요. 초기도 아니고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우선 치료를 해보자고는 하셨어요. 다행히 제가 안정기인 상태에서 시어머니가 암투병을 시작하실 때 챙겨드릴 수 있었어요. 저도 많이 놀랐지만 시어머니 본인이 제일 힘드실 것 같았죠. 저희 시어머니는 아들 1명, 딸 1명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이상적인 자녀들이죠. 그런데 시어머니 생각해주는 자식은 1명도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성별을 알게 되어서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좋아하시면서도 엄마 마음 아는 건 딸밖에 없다 하셨었거든요. 만약 1명 더 낳을 수 있으면 낳으라고도 하셨어요. 그런데 시누이는 시어머니가 암투병하는 소식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전화 한 번 없었어요. 며느리인 저도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데 어떻게 본인 엄마한테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죠. 한 번은 저희 시어머니가 참다 못해 직접 연락을 하셨어요. 너는 엄마가 아프다는데 연락을 한 번 안 하냐? 네가 그러고도 딸이냐? 엄마가 오늘 내일 할 수도 있는데 딸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더니 내가 그 꼴 날 줄 어찌 알았겠냐? 엄마도 참 기다리면 내가 어련히 연락하겠지. 그리고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렇게 많이 아픈 것도 아닌 것 같네. 그 정도면 괜찮아. 요즘 내가 너무 바빠.
이서방이 이번에 승진 준비하느라 일이 많아져서 나 혼자 애 키우고 있잖아. 남편이랑 애 챙기느라 정신없어서 엄마한테 연락하고 싶어도 매번 깜빡깜빡 하는 거야. 심지어 이번에 학부모 모임에서 내가 뭘 맡게 됐잖아. 내가 해야 한다나. 그래서 그거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 다음에 남편이랑 한번 갈 테니까 푹 쉬고 있어요. 엄마, 나 지금 전화 들어온다. 끊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신우의 연락을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한 번도 신우가 먼저 연락한 적은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한테 자식 낳아도 소용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는 딸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더니 한편으로는 측은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라도 시어머니를 챙겨야 할 것 같아서 몸이 무거워지는 와중에 회사 다니면서 신경 썼어요. 저녁이나 주말에 시어머님 댁에 가서 부족한 건 없는지, 혹시 몸은 어떠신지 물어보면서 챙겨드렸죠.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던 것 같아요. 자식들보다 제가 더 많이 연락하고 챙겨드렸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를 챙기느라 자주 집에 방문하니 시어머니와 자주 어울리시는 분들이 칭찬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유, 며느리가 또 왔네. 얼굴도 예쁜데 아주 행동하는 것도 예뻐 죽겠어. 너무 부럽다. 시어머니 아프다고 챙겨주는 건 이 집 며느리밖에 없네. 우리 집 며느리는 내가 그렇게 많이 챙겨줬는데도 불구하고 나 아플 때 연락 한 번 없더라. 심지어 내가 직접 연락해서 몸 아프다고 했는데도 빨리 병원 가세요가 끝이더라고. 근데 이 집은 무슨 복이길래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챙겨줘? 이번에 임신한 며느리가 병원까지 데려다 줬다며? 자기는 진짜 며느리한테 잘해야 돼. 요즘 이런 며느리 잘 없어. 제가 이렇게 챙겨드리는 모습에 시어머니와 어울리시는 분들이 부럽다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저희 시어머니도 괜히 기분이 으쓱하셨나 봐요. 저한테 따로 고맙다고 말씀도 하셨어요. 자식 새끼들은 내가 아프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데 너라도 이렇게 날 챙겨주니 고맙다. 몸도 무거워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 텐데 직장 다니느라 저녁에는 나 챙기느라 힘들지? 그래도 네가 우리 집에 자주 있으니 우리 아들도 얼굴 자주 볼 수 있어서 내가 너한테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야. 그래도 며느리인 제가 챙겨드려야죠, 어머니. 아프시지 마시고 오래오래 사실 생각만 하세요. 암 걸려도 잘 이겨내는 분들도 많고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한 분들 중에서도 몇 년 이상 사신 분들도 있으니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손주 태어나면 안아보셔야죠. 제가 아이 안 낳으려고 한 거 시어머니가 데이어야 한다고 해서 제가 가진 거니까. 저희 아이도 보셔야 하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말이라도 고맙다. 내가 너 아이 가지면 집 해준다고 해놓고 여태 약속을 못 지켰어. 내가 안 지키려고 한 게 아니야. 처음에는 너희한테 돈을 보태줄까 하다가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금이야 내가 살고 있긴 하지만 이 집 명의를 너희 부부로 해줄 테니 나중에 나 죽고 나면 너희가 살든지 팔아서 다른 집을 사든지 해라.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야. 그리고 네가 꼬박꼬박 보내준 용돈 30만 원도 내가 잘 모아뒀어. 혹시 나 병원비 할 때 돈 부족하면 쓰렴. 나 혼자 쓸 곳이 없어서 모아둔 것이었는데 이렇게 요긴하게 쓸 곳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렇게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을 저희 부부 명의로 바꾸게 되었어요. 이렇게 집을 받게 될 줄은 몰랐는데 기분이 얼떨떨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기분이었나 봐요. 사실 시어머니가 모아둔 돈이 없었으면 저희도 정말 막막했을 거예요. 치료비가 적지 않게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저것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돈 때문에 못 해드리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았거든요. 다행히 돈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치료도 다 진행했었어요. 이런 얘기를 남편한테도 했었어요. 신우는 본인 엄마한테는 연락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희 남편이랑은 통화를 자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이 이번에 시어머니 집을 받게 된 사실을 얘기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도 집이 생겼다는 자랑을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런 얘기를 왜 하나 싶었거든요. 그래도 뭐 숨길 수 있는 일도 아니니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시어머니 집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신우가 바로 시어머니 집으로 찾아오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 아프고 처음 오는 거라 시어머니도 내심 반가우셨나 봐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는 본인이 엄마 병간호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사실 듣던 중 반가운 말이었죠. 옳게, 여태 고생 많았어. 이제 우리 엄마는 내가 챙길 테니까 이제 태교에만 신경 써. 이제 막달이라 언제 애 낳을지 모르잖아? 이제라도 내가 우리 엄마 신경 쓸 테니까 걱정 마. 제가 임산부가 아니었다면 계속 시어머니 병간호를 맡았을 텐데 저도 이제 막 막달에 들어서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한테는 티는 내지 않았거든요. 만약 제가 출산하러 병원에 가면 시어머니는 누가 챙겨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따로 사람을 알아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붙여서 병간호를 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신우가 지금부터라도 병간호를 해주겠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편했는지 몰라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가족이 챙겨주는 게 서로 좋잖아요. 그렇게 저는 막달에는 거의 집에서 뒹굴거리면서 쉬었어요. 다들 애 태어나기 전에 즐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프셨다 보니 제가 쉴 수가 없었죠. 하지만 신우가 병간호를 맡게 되면서 저한테는 여유가 생기게 되었어요. 그렇게 지내는 중에 신우한테 연락이 왔어요. 엄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어. 그래서 지금 병원에 왔거든? 근데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시네.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카드를 못 갖고 나오기도 했는데 혹시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그리고 따로 병원비 모아놓은 거 있어? 이제는 내가 엄마 케어해야 하니까 그런 거 있으면 나한테 좀 보내줘. 우선 입원 수속 먼저 해야 하니까 그 돈 먼저 입금해줘. 병원비 얘기를 하길래 예전에 시어머니가 저한테 돈 모은 거라면서 주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신우한테 보내드렸어요. 저도 병원비 정산해봐서 적지 않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다행히 갖고 있는 돈이 적지 않아서 많이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입원하셨다고 하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신 건가라는 생각에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그리고 걱정도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늘 내일 애가 나올 것 같아서 병원에 있느라 저 대신 남편이 시어머니를 보러 다녀왔어요. 그런데 남편한테도 제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몸이 아프신 상황인데도 태어날 손주는 어떤지, 며느리 몸은 어떤지 많이 물어보셨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들으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도 처음에는 시어머니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었는데 병간호하면서 자주 챙겨드리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었나 봐요. 그런데 신우는 시어머니가 계속 저만 찾으니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 제가 시어머니를 홀려서 집도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을 며느리인 제가 해줬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제가 예쁨 받는 걸 싫어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해서 암투병을 하시는 사이 저는 출산을 했어요. 제가 아이를 낳고 딱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시어머니한테 저희 아이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시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심지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컨디션이 좋다고 하셨었거든요. 이번에 하는 치료는 잘 맞으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안심했었거든요. 저도 아이 낳은 지 얼마 안 되기도 하고 몸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 마지막 가는 길에는 제가 있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남은 산후조리 기간도 포기하고 장례식장에 가서 자리를 지켰죠.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조문객분들께 안내도 하고 이것저것 챙겨드렸어요.
그동안 어머님이 제 칭찬을 주변에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오시는 분들마다 제 손을 잡고 장하다, 대견하다, 고맙다는 이야기를 정말 자주 들었어요. 물론 제 옆에는 남편과 신우도 있었고요. 그리고는 딱 하루가 지났는데 장례식장 분위기가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랑 같이 빈소에 있으면 아이도 힘들 것 같아서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시어머니 빈소를 지켰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그렇게 각별하지도 않았던 신우가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울더라고요. 솔직히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막 땅을 치고 미친 사람처럼 우는데 와주신 전문객분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준비해둔 음식도 드시지 않고 바로바로 나가버릴 정도였으니 너무 이상하긴 했죠. 목소리는 어찌나 큰지 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신우 울음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장례식 때 자식들이 그렇게 우는 게 안 좋다고 들어서 신우를 좀 진정시키는 게 어떠냐고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도 해봤지만 남편도 눈이 벌게서 같이 울려고 하니 저야 중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어야 했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좀 자기적이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조문객이 없을 때는 안 울고 조문객들이 조금씩 많아지면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등의 행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저희 남편이 오면 그렇게 슬픈 척을 하셨어요. 저희 남편 옷을 잡아당기면서 시어머니를 찾았어요. 엄마를 따라가겠다. 이렇게는 못 보낸다고 하면서 아니, 그럴 거면 진작에 좀 자주 찾아오던가. 내가 그동안 신우가 어찌했는지 뻔히 다 아는데 슬프기는커녕 기가 막히기만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본인 누나가 너무 안타까웠나 봐요. 시어머니 병상에 계실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뻔히 봤으면서도 누나가 하는 말을 고지고대로 듣더라고요. 장례식장에 사람들이 많아서 이렇게 행동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이상한 행동은 납골당에서도 계속되었어요. 사실 시어머니 돌아가신 후 장례식장이나 납골당 등 저희 남편이 다 알아봤거든요. 저는 산후조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신우는 관심이 없어서 저희 남편이 다 챙겼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먼 납골당에다 모시냐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렇게 신우가 난리를 치는 바람에 이후 과정은 진행하지도 못했어요. 한 2시간 동안 신우가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결국 저희는 어디에 안치할지에 대해서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겨우 어디에 안치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모실 곳을 정했어요. 그것도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죠. 그런데 이상했던 부분이 로열 자리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우가 거기로 선택을 안 하고 조금 더 저렴한 곳으로 선택하더라고요. 사실 로열 자리는 대기도 많고 없어서 못 가는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돈을 좀 더 쓰더라도 로열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신우가 말리더라고요. 그렇게 모실 곳을 정하고 납골당을 나오니 저녁 7시가 넘었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신우가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운전하는 남편한테 전화를 하니 결국 제가 운전대를 잡았어요. 내용을 들어보면 계속 엄마 못 보낸다며 우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누나 어떡하냐고 걱정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신우의 행동이 가식적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남편이랑 싸우게 될 것 같아서 별말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한 행동들이 눈에 보였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랑 신우가 사이가 좋았으면 이해라도 할 텐데 아프실 때는 들여다보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저도 놓쳤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었어요. 신우가 너무 사람 정신을 다 빼놓아서 제가 남편을 제대로 못 봤었거든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혼자 계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자 정신적으로 충격이 컸던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빈자리를 신우로 대신하려고 그렇게나 신우를 챙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신우가 워낙 극성이니 남편이 그저 말리는 줄만 알고 넘겼는데 문제는 신우가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이 제일 큰 문제였죠. 사람이 이상하게 변했더라고요. 그때도 남편은 이런 신우가 너무 상실감이 커서 그런 거라는 말을 했어요. 아무래도 갑자기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신우가 이용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올케, 내가 부탁할 게 있는데 들어줄 수 있을까?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올케만 해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거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제가 가만히 듣고 있으니 신우가 계속 그러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서 그런데 내가 우리 엄마 집에 좀 있으면 안 될까? 사실 엄마한테 집 받은 거 뻔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탁하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서 말을 하지 말까 했거든. 아무래도 올케한테 너무 미안하니까. 근데 내가 갑자기 엄마를 보내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서 그래. 한 달 정도라도 엄마 집에 좀 있으면서 엄마를 기억하고 싶어서. 이렇게 엄마 집에 있어야 꿈에서라도 엄마를 만나지 않겠어? 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 울면서 신우가 얘기하니 옆에서 남편도 같이 울고 있더라고요. 누나가 너무 상실감이 커서 그러니 자기도 이해해달라면서 오히려 거드는 모습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살았던 집에 산다고 해서 그리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형님,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상황 뻔히 아시잖아요. 이번 달까지 지금 사는 집에서 나와야 해서 급하게 이사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시어머니 댁에 계시면 더 생각나서 힘드실 거예요. 근데 솔직히 형님, 시어머니 아프실 때 형님 잘 들여다보시지도 않으셨잖아요. 제가 막달되면서 잠깐 병간호 하신 건데 이렇게 힘들어하실 거 살아계실 때 더 신경 쓰시지 그러셨어요. 사실 저희가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하시라고 말했겠지만 당장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단호하게 거절한 후 저희는 이사를 진행했어요. 그 뒤로 신우도 별말이 없어서 그냥 생각을 접으셨나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한테는 계속 얘기를 하셨었나 봐요. 저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로 시어머니 집에서 저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 키우며 생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계속 조금씩 짐 정리를 하더라고요. 웬만한 건 이삿짐 센터에서 진행해줬고 그 이후는 제가 조금씩 정리를 해서 더 이상 할 것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것저것 치우면서 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어요. 치우면서 보관해야 하는 것들은 창고에 넣는데 저희 창고에도 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창고에 있는 것 중에서 버릴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창고에 있는 짐들은 우리 버릴 거야? 여기도 한번 정리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서재에 있는 것들도 좀 다른 곳으로 옮기자. 무슨 소리야 여보? 그건 갑자기 왜? 창고에 있는 짐들은 우리 다른 계절 옷이라서 버리면 안 되는 것들이야. 지금 서재방 정리하려고? 왜? 애기방 만들려고 그래? 어차피 아이 어릴 때는 우리가 같이 자야 하니까 애 3살 정도 되면 그때 아이방 만들기로 했잖아. 아니, 누나가 병수발하면서 돈을 많이 썼나 봐.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우리 집에서 잠시 살 수 있냐고 물어봐서. 내 마음 같아서는 이 집을 그냥 누나한테 주고 싶은데 집은 우리가 알아봐도 되니까. 누나는 이 근처 학군이 괜찮아서 더 여기를 오고 싶어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아이가 어리기도 하니까 우리가 새로 집을 알아보고 이 집은 그냥 누나한테 주거나 누나가 갖고 있는 집을 우리랑 바꾸는 건 어떨까? 계속 우리 누나가 엄마를 그리워하기도 하고 엄마가 살던 집이니 누나한테 더 애틋할 거 아니야.
사실 우리가 사는 것보단 딸이 엄마 집 쓰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절대 안 된다는 태도를 취했어요. 신우가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아주버님이 돈도 잘 버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저희 남편한테 병수발하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들었다고 하며 불쌍한 척을 하셨더라고요. 혼자만 병수발한 것도 아니고 저도 해봐서 알고 있기도 하고 그 돈 제가 다 드렸거든요. 뻔히 남은 것도 알지만 그거 달라는 말도 안 했거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갖고 계셔야지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남편한테는 시어머니 병수발 핑계로 돈을 많이 썼다고 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형님이 그래? 병수발하느라 돈을 많이 썼다고? 그 돈 내가 다 보내줬어. 신은의 돈 하나 들어간 거 없어. 내가 그걸 뻔히 아는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이 집은 나랑 당신한테 준 집인데 신우가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걸 왜 당신 혼자 결정해? 나는 절대 안 돼. 우리 둘이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애 있고 신우네도 애 있잖아. 이 집에서 어떻게 두 가족이 살아? 엄마가 우리 두 사람한테 주긴 했지만 이건 우리 엄마 집이었잖아. 솔직히 당신이 내 와이프라서 공동명의인 거지. 사실 이건 그냥 우리 엄마 집이었잖아. 그러니까 나랑 누나가 상속받는 건 당연한 거지. 당신이 뭐라고 되네 안 되네 참견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 더 이상 당신은 끼어들지 마. 주제 파악 좀 해. 주제 파악? 시어머니가 나랑 당신 명의 같이 해주신 건데 만약 당신 거였으면 당신 명의로만 해주셨겠지. 그리고 당신이 뭐 한 게 있어? 내가 임신한 몸으로 회사 다녀와서 저녁에 시어머니 챙기고 그랬는데 당신은 아들이란 이유로 내가 한 일에 숟가락만 얹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끼어들지 말라는 거야? 당신 정신 차려. 형님이 당신 이용해 먹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부의금 들어온 것도 적지 않은 거 알지? 근데 그거 당신 나눠받았어? 그것도 형님이 다 가져가셨잖아. 우리 쪽에서 온 사람들 돈은 우리한테 줘야 하는데 그것도 아직 안 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왜 돈을 더 해드려야 돼? 당신도 알다시피 형님네 돈도 잘 버잖아. 신우 때문에 저랑 남편은 거의 매일 싸웠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우 본인도 뭐 하나 챙기고 싶었는데 저랑 시어머니 사이가 돈독하니 그게 어려웠나 봐요. 결국 본인 엄마를 구워 삶을 수 없어 선택한 게 저희 남편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남편은 누나 생각하느라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알아보니 제가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부터 매번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주로 하는 말은 돈 없다는 말이었대요. 돈은 없는데 엄마 병원비는 내야 하니 너무 힘들다면서 투정을 부렸나 봐요.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고 죽는 소리까지 하니 우리 남편은 형님이 안쓰럽다고 뭐 하나 못 챙겨줘서 난리였어요. 제가 배불러서 시어머니 챙길 때는 눈 깜짝 안 하더니 신우가 병원비 내느라 빚졌다고 할 때마다 마음이 쓰였나 봐요. 저한테도 계속 불쌍한 우리 누나, 우리가 도와줘야지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이 정말 꼴 같지 않았어요. 지금 신우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27평이거든요. 저희가 힘들게 월세 살 때는 아는 척도 안 하시더니 저희가 33평 시어머니 집을 받게 되니 배 아프셨겠죠. 본인 것이 될 수 있었는데 저희가 중간에서 가로챘으니까요. 사실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줬다고 하더라도 저희 남편을 구워 삶아서 본인 것으로 다 만들었을 텐데 제가 중간에 있는 바람에 난처하게 되셨나 봐요. 예전에 남편이 그냥 본인 명의로만 한다는 거, 명의 바꾸는 서류도 만들어야 하고 같이 방문해야 하는 등의 작업이 귀찮아서 그냥 공동명의로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그때 남편 명의로 바꿨다면 벌써 형님 아파트 소유가 됐을 거예요. 제가 완강하게 집은 줄 수 없다고 하니 그럼 엄마 보고 싶을 때마다 집에 가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무당도 아니고 우리 집에 오면 어머님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핑계를 대려면 좀 그럴싸하게 대던가. 그 핑계에 놀아나는 남편도 어처구니가 없고 저는 남편이랑 맨날 언성을 높이며 그런 날이 계속되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제가 집에서 아이랑 쉬고 있는데 도어락 소리가 들리면서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 회사에 있을 시간인데 누가 왔길래 당연히 남편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늘 남편이 일찍 왔나 보다 싶어서 현관을 봤는데 형님이 본인 남편과 함께 들어오시더라고요. 저희 남편 없을 때를 골라서 집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것도 기가 찼지만 들어오는 모습이 엄마 집을 보고 싶어서 온 사람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집 보러 온 사람들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구석구석 살피면서 여기는 수리가 필요하고 여기는 괜찮네 하면서 둘이서 얘기를 했어요. 그거 보면서 속으로 슬프기는 개뿔이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연락하고 온 거라 해도 어이가 없는 상황인데 심지어 저한테는 어떤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온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연락도 없이 이렇게 집에 막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당장 나가세요. 이게 무슨 경우예요? 그리고 저희 집에 갓 태어난 아이 있는 것도 뻔히 아시면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들어오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오시고 싶으시면 나중에 따로 약속 잡고 오세요. 내가 우리 엄마 집에 오겠다는데 올케가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 집 오는데 왜 약속을 잡고 와? 올케 참 이상하다. 동생은 오고 싶을 때 와서 편하게 있으라고 나한테 집 비밀번호도 알려줬어. 내 동생이 허락했는데 내가 왜 올케한테까지 허락을 받아야 돼? 엄밀히 따지면 이거 우리 엄마 집이니까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그리고 서재는 왜 아직도 안 치웠어? 짐둘 곳이 없잖아. 우리 집 가져다 놔야 한다는 말 못 들었어? 우리 집인데 본인 쓸 공간 없다고 당장 비우라고 당당히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새 들어와서 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를 함부로 대하는 모습에 화가 나서 남편한테 연락을 했어요. 당신은 생각이 있어 없어? 어떻게 나한테는 말도 없이 형님한테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어? 나 불편한 건 생각도 안 해? 아직 우리 아기 100일도 안 됐는데 아프면 어쩌려고? 제가 소리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놀랐나 봐요. 우선 집에 빨리 가겠다고 했어요. 신우는 제가 나가라고 소리쳤을 때는 꼼짝도 안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곳저곳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하지만 본인들이 보고 싶은 건 다 봤는지 제가 남편이랑 통화하고 있는 도중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퇴근하고 왔길래 당장 비밀번호 바꾸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누나도 올 수 있으니까 비밀번호 바꾸는 건 좀 아닌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저도 남편한테 따졌어요. 당신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어떻게 나랑 얘기가 있는 집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어? 그리고 나한텐 연락도 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찾아오는 게 말이 돼? 나보고 서재 비워달라고 하시더라. 서재 공간 우리한테 맡겨놨어? 뭐가 그렇게 당당해? 나는 내가 새들어 살고 있는 줄 알았어. 우리 집인데 왜 신우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그러자 남편은 갑자기 호통을 치면서 아니 막말로 나랑 누나는 엄마 자식이니까 엄마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건 당연한데 당신이 뭐라고 우리 엄마 재산을 받아. 솔직히 당신은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는 돈이잖아. 그럼 그냥 우리 누나 줄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배불러서 시어머니 챙기는 거 뻔히 봤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저한테 고맙다고 한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 너무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신우가 뭐라고 말했는지 눈이 뒤집혀서 계속 저한테 신우 편을 들면서 신우가 한 말을 저한테 다 옮겼어요. 그렇게 해도 제가 미동 하나 없으니 신우가 답답했나 봐요. 어느 날부터 매일 저희 집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사다 놓은 과일이나 음식 같은 걸 먹고 종종 저희 집에 있는 살림살이도 하나씩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남편한테 이런 얘기를 해도 남편은 항상 본인 누나 편만 들더라고요. 그리고 형님도 저랑 같이 있을 때는 잔소리도 많이 하고 저를 못살게 굴더니 제 남편이 오면 세상 불쌍한 척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싶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도 저한테 누나한테 왜 그렇게 행동하냐면서 저를 질책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니 저도 지치더라고요. 제 얘기는 듣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혼 얘기를 꺼냈어요. 그렇게 형님이 불쌍하면 당신 버는 돈도 형님한테 가져다 주면서 살아. 나는 더 이상 이 꼴 못 보겠으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시세가 4억이거든? 여기에 반인 2억만 줘. 그럼 나랑 애기 나가줄 테니까. 솔직히 제가 이렇게 나오면 다시 생각할 줄 알았어요. 저한테는 모진 부분이 있어도 본인 아이는 끔찍하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고민하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형님한테 자초지종을 설명하더라고요. 형님 꼭두각시도 아니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한심해 보였어요. 그리고는 2억을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이랑 신우 돈을 합쳐서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한테 2억을 보냈어요. 그렇게 저는 2억을 받고 그 집을 나왔어요. 저도 더 이상 남편한테 기대하는 게 없었고 남편도 저랑 애기보다 누나 챙기는 게 우선이라 큰 소리 없이 이혼도 마무리됐죠. 그렇게 저랑 이혼을 하게 되면서 공동명의였던 시어머니 집은 남편 명의가 되었어요. 형님은 이때다 싶어 명의를 본인 것으로 바꿔달라고 했나 봐요. 바보 같은 남편은 바로 누나 명의로 바꿔줬죠. 그런데 저랑 이혼하면서 남은 돈은 다 저한테 보내고 하나 갖고 있었던 집도 누나한테 줬으니 전 남편은 가진 게 하나 없었죠.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신혼 초에 전세금 다 날렸던 것이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그랬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사람이. 그냥 어디에 꽂히면 모조리 다 퍼주더라고요. 그렇게 전 남편은 빈털터리가 되었어요. 시어머니 집 근처에 사는 친구가 어느 날 제 전 남편을 봤다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전 남편이 신우 집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문을 안 열어줬다고 해요. 아무래도 본인 수중에 가진 돈 하나 없으니 도움 좀 받으려고 누나를 찾아갔겠죠. 하지만 목적 달성한 형님은 더 이상 동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본인이 그런 취급을 당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었나 봐요. 형님네 집 앞에서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해요. 믿었던 누나가 본인을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니 충격을 받았나 봐요. 그렇게 고혈압 쇼크가 와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본인이 아파서 누워있으니 제 생각이 났었나 봐요. 저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제가 일하는 중이라 못 받았거든요. 그리고 급하면 또 연락하겠지 하고 넘겼었어요. 신혼 초에도 종종 신우의 이기적인 면모들이 보였어도 나랑은 관계없겠지 생각했었어요. 신우도 결혼을 했으니 저랑 많이 마주치지도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을 했었거든요. 종종 만날 때마다 눈치 잘 보면서 좋게 좋게 지내면 되겠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언제 어떻게 저한테 화살이 올지는 모르더라고요. 결국 저랑 남편은 신우의 행패로 이혼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저는 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받고 나왔고 양육권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누나한테 다 갖다 줬는데 뭐 하나 받은 거 없이 빈털터리가 되었죠. 들리는 바로는 쪽방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쌍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저한테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면 자업자득이다 싶어요. 그렇게 제가 얘기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누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고 하더니 본인이 직접 당해보니 이제는 알겠죠. 애도 아니고 본인이 한 행동에는 책임을 져야죠. 저는 남편한테 받은 돈이랑 대출을 좀 받아서 작지만 아늑한 집 하나 마련했어요. 큰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4명이 집 하나 있으니 너무 든든하고 편안하네요. 그렇게 모든 일들이 지나가고 나니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제가 알게 된 건 결국 내 인생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고 해도 결국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이든 시누이든 다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 선택도 대신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저는 앞으로는 다른 누구보다 저와 제 아이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기로 했어요. 저와 아이가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과거에는 시어머니를 챙기고 남편을 배려하고 신우까지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저와 제 아이가 가장 먼저예요. 그 누구도 우리 둘의 행복을 뺏어갈 수 없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작은 것이라도 나만의 것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알게 됐어요. 지금 제가 사는 이 작은 집, 제 이름으로 된 이 집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큰 집은 아니지만 내 아이와 함께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곳이 제게는 세상 가장 소중한 공간이 되었어요. 여기에 우리 둘만의 추억을 쌓아가며 살려고요. 아이가 자라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집으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지금 제 목표 중 하나예요. 또한 이번 일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진짜 가족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아도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들이라는 걸 느꼈어요. 도움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이해타산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요. 제가 어려울 때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도와주려 했던 친구들, 친정 가족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고 싶어요. 힘들 때 기대고 기쁠 때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앞으로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그늘에 갇혀 살지 않으려고요. 이미 지난 일에 얽매여서 내 하루하루를 망칠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면 그건 그저 배움으로 삼고 앞으로 더 나아가는 계기로 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그저 아이와 제 자신을 위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하려고 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제가 믿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로 제가 원하던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요. 지금은 작은 시작일지 모르지만 저는 충분히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믿어요.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그 덕분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나와 내 아이를 위해 더 행복하게, 더 밝게 살아가고 싶어요. 앞으로는 늘 그렇게 다짐하며 살아가려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